근데 우리는 큰 전쟁은 있었지만 역사적으로 꽤나 평화로웠던 반면에 서양이나 유럽은 뭐 전쟁이 항상 이제 잦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을을 만들면 꼭 이제 뭐 성을 쌓아서 전쟁으로부터 이제 보호하게 됐겠죠. 그럼 이렇게 성을 쌓으면은 성 안에 사는 사람은 성주라든지 이런 지배 계급들이 이제 살게 됐을 거고, 성 밖에는 뭐 취약하니까 피지배자 계급들이 살면서 이런 마을이 도시로 구성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1516년에 뭐 여러분들 아시는 영국의 사상가 토마스 모어가 유토피아 개념을 이제 새로 만들면서 공상 사회 소설을 발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유토피아의 뜻이 무엇일 거로 생각이 드세요? 낙원? 천국. 무릉도원. 무릉도원. 오,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토피아는 그리스 말로 유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 토피아는 물리적으로 장소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현실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없는 것이죠. 이게 이제 유토피아 그 책 안에 실려 있는 그림입니다. 이 공상 사회 소설 안에는 정치, 경제, 교육 이런 모든 부분들이 자유가 완벽하게 갖춰진 시스템의 어떤 가상 이상 국가를 보여주는 소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벌써요. 하루에 6시간 노동합니다. 그리고요. 남녀 평등 교육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벌써 500년 전인데 이 토마스 모어의 이제 사상은 굉장히 혁신적이었던 것이죠. 자, 이런 그 토마스 모어의 이제 유토피아를 시작을 해서요. 유럽인들은 그러면은 저렇게 없는 게 아니고 진짜 한번 우리 만들어 보자. 그런 이상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많은 노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의 이 도시는 보통 16세기, 17세기에 이제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아까 보시다시피 유럽의 도시들은 이렇게 좀 기하학적인 형태로 이제 그 그림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 도시는 왼쪽에 저런 그림을 그려서 오른쪽에 그대로 실현한 이태리의 팔마노바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도시들이 많이 그대로 생겼어요. 왜냐하면 뭐 거기는 평지에다 이렇게 만드니까 그림 그려서 빵 얹어놓으면은 도시 하나 만드는 거죠. 그 유명한 유럽의 도시들, 뭐 런던이나 뭐 파리나 비엔나나 이런 큰 도시들은 다 이렇게 해서 도시로 시작이 되면서 만들어지기도 했고요. 또 이제 그런 도시들이 이제 로마에 많이 점령을 당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마가 점령을 하면 그러니까 부대들이 이제 주둔을 해야 되니까 그게 도시로 발전해서 지금의 그 유럽의 도시들이 형성이 된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유럽의 도시 말고 이제 우리의 도시를 또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아마 보시는 그 사진은 우리의 옛날 지도입니다. 우와. 한양도성이죠. 이 지도는 이제 그 대동여 지도를 만든 그 고선자 김정호 선생을 아시죠? 1840년경에 제작한 거로 추정됩니다. 꼭 지금 뭐 김정호 선생이 그걸 제작했다는 것은 아직 뭐 확증은 아닙니다만 추정되는 수선 전도라고 합니다. 수선이라는 뜻은 선한 게 으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양, 지금의 이제 서울을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지도를 보면 이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동서남북에 이제 그 산이 4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4개의 산을 그 성곽으로 사방으로 둘러졌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의 우리 이제 한양도성입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서울은 이제 이 성곽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안쪽에는 이제 주요 시설물들이 있었고 그 성곽 주변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도성 안을 보면은 위쪽 북편에는 대개 이제 궁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북서쪽으로 가운데 면한 것이 이제 경복궁이고요. 또 보시는 바와 같이 오른쪽에는 장덕궁과 창경궁이 이제 위치를 하고 있고 또 종묘를 만들어 놔 있습니다. 또 왼쪽을 보시면은 왼쪽 그 서쪽 편에 성벽 바로 옆에 붙어서 경희궁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그림에서 뭐 궁궐이라든지 사직이라든지 문묘 등이 이제 담을 두르고 안쪽에는 숲과 정각을 이렇게 좀 같이 그려놔 있어요. 자, 조금 전에 보셨던 그 서양 도시들의 굉장히 인위적이고 기하학적인 형태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는요, 그냥 길이 나면 나는 대로 또 개천이 있으면 개천이 흘러가는 대로 또 그걸 피해서 또 길을 만들고 골목이 그러면서 생기고 이래서 도시가 아주 자연적으로 형성이 됐습니다. 조각 투자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그죠? 아마 사실은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많은 도시의 건물에 조각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모르셨죠? 네. 바로
여러분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건물들이 있습니다. 동사무소, 구청, 시청, 심지어는 저기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사당까지. 그 여러분들이 다 조각 투자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은 여러분들이 참 지금 인지 못하고 계셨듯이 내 소유 뭐 집은 없으니까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시죠. 내 집만 관심 있죠.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될 관심 부분이 이 공공건축물입니다. 왜냐하면은 내 집이 좋은 공간이 돼야 좋은 사람이 되듯이 마찬가지 도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공건축물이 좋아야 여러분들이 사실은 도시가 좋아지고 또 도시민들이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강연 시작 때 제가 그 윈스턴 처칠의 유명한 명언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건물을 만들고 다시 건물이 사람을 만든다고 했죠. 이 명언은 처칠이 2차 세계대전 후에 파괴된 런던의 국회의사당 하원을 복원하면서 한 연설 중에 한 부분입니다. 사실은요. 국민을 대표하는 민의의 집은 무엇이죠? 국회의사당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국민의 뜻이 모이고 결정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직접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이 국회의사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그 뉴스 접한 것 중에 최근에 국회의사당을 저기 세종시에 짓는다는 말씀 한번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회의사당 얘기 조금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떠세요? 우리 국회의사당 건물이. 저는 그 K사에서 개그 프로그램을 잠깐 했었는데 그때 네네. 연습실이 국회의사당 바로 옆이었어요. 네. 그래서 매일 봤는데 그 돔도 그냥 한 뭐 요 정도 생각했는데 막 몇십 미터가 되고 막 어마어마해가지고 그거에 되게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많이 들었던 얘기지만 네. 그 국가 그 위급 상황에서 네. 돔이 열리면서 태권브이가 나온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뭐가 있을 것 같긴 해요. 와, 태권브이를 만들어 놔야 되겠네요. 그리고 뭐 사실 그 돔은 그렇게 큰 기능이 거기 있지 않습니다. 거의 뭐 모양으로 얹어놔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국회의사당 건물이요. 뭐 얼마 전에 건축 전문가 100인이 뽑은 최악의 현대 건축 6위에 선정되어 있습니다. 오, 도대체 왜 우리 국회의사당이 이런 오명을 뭐 쓰고 있어야 됩니까? 왜 최악이지? 네? 그냥 이상하진 않은 것 같은데. 사실 지금 보면은 뭐 우리나라에 있지 않아도 뭐 예를 들어 저 건물을 뭐 일본에 갖다 놨다, 중국에 갖다 놨다, 뭐 어디에 갖다 놔도 뭐 상관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꼭 우리나라에 있어야 될 그런 어떤 건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 국적이 없어요. 맞아요. 맞네. 뭐 국적이 있는 건물이 아닙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기둥 열주도 있어요. 우리나라 뭐 기둥 열주가 뭐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건물 뭐 있었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 당시에 이제 국회의사당 건물의 설계를 현상 설계를 해가지고 당선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당선안을 이제 보시면은 이게 원래의 모습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재헌국회 때도 우리 중앙청에 돔이 있었으니까 야 우리도 저기 위에다 돔 얹자. 좀 뭔가 심심해 보인다 위가. 그래서 돔 얹자라고 위정자들이 계속 주장을 해가지고 지금의 모습처럼 이렇게 돔이 하나 뭐 기능 별로 없는 돔이 얹혀져 있는 겁니다. 모자 하나 이렇게 씌우는 거예요. 모자. 네? 모자. 그래서요 논란 속에 완공이 된 건물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여의도는 굉장히 뭐 고립된 섬이었었어요. 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 건물 하나만 있었죠. 지금은 많은 이제 건물들이 들어섰지만은. 그래서 이제 당시에 불통의 상징처럼 이제 그 됐었죠. 더더군다나 아까 그 현상 설계안뿐만이 아니고 여러 건축가분들을 모아가지고 야 이렇게 저렇게 협동해서 좀 공동안을 좀 만들어봐라고 하는 아주 전무후무한 이제 설계 방식으로 설계를 진행하라고 해가지고 그 말대로 이렇게 중구난방이 되어버렸습니다. 외관은 이렇습니다만은 그럼 내부는 어떨까요? 원래 국회 본회의장은 이제 남북 통일을 이제 대비를 해서 한 600석 정도를 이제 그 만들어놨는데 실제 의원 수는 뭐 그보다 뭐 훨씬 적죠. 지금은 막 국회의원 수가 한 300명쯤 되어 있으니까요. 그 거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뭐 어떻게 되겠어요? 고함도 지르고. 그다음에 뭐 우리 신문지상에 많이 봅니다만 뭐 항상 핸드폰 보다가 뭐 들키고 뭐 이런 일들이 뭐 생겨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거기서 잘 모여가지고 소통을 잘해서 정치가 잘 되고 또 좋은 입법 기능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잘못된 건축이 만들어낸 나쁜 본보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최악의 건축물의 6위에 올라 있는 이유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독일 한번 가보겠습니다. 베를린에 있는 국회의사당입니다. 아마 베를린 가시면은 한 번씩들 가보셨을 겁니다. 저기도 역시 관광 명소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 있던 국회의사당이 이제 전쟁으로 많이 훼손이 됐죠. 그 위에다가 독일 통일 이후 재건을 거쳐가지고 돔을 새로운 형태로 리모델링해서 올려놨습니다. 맨 꼭대기 층에 그 돔이 있는데 그 돔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돔이 투명해서요. 그 안에 본회의장을 이제 시민들이나 어느 분들도 예약을 하고 나면 다 올라가서 그 본회의장을 이렇게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국회의사당의 제일 높은 것을 주인인 국민과 시민들한테 돌려준 겁니다. 그래야 맞죠, 당연히요. 그리고 역시 건물을 설계를 한 건축가 노만 포스터라고 하는 영국 건축가 역시 국민이 먼저고 그러기에 투명한 정치로서의 철학을 이 건물에 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는 이제 보시는 크리스토 장 클로도라고 하는 예술가가 저 건물 전체를 천으로 다 뒤집었습니다. 국회의사당 전체를 설치 미술로 만들었어요. 이게 바로 그 도시의 예술이고 문화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그 참여적 예술 문화가 도시에 있다는 것이 참 부럽죠. 우리로서는 좀 상상하기 힘든데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또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의 것을 보면은요. 독일 사람들은 조각 투자를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런 공공건축물을 조각 투자한 거를 자기가 인지를 하고 그거에 대한 권리 주장도 했고 그래서 저렇게 빛을 발하는 국회의사당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드디어 우리에게도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국회의사당을 세종시에다가 분원이라는 이름이지만 지금은 지을 기회가 왔고 그렇게 지을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잘못 지어져 가지고 또 역사에 오점으로 남기면 안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의 조각 투자가 빛나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는 관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간 생활의 기본 3대 요소 옷, 밥, 집 중에 옷과 밥은 항상 우리가 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집도 우리가 이렇게 항상 대하고 있습니다. 이 집이라는 공간이 없으면은 우리의 삶이 어디에 존재하겠습니까? 사람은 공간을 만들고 다시 공간은 사람을 만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좋은 건축가가 좋은 공간을 만들고 그 좋은 공간이 다시 좋은 사람을 만들게 되겠죠. 그 안에 좋은 공간들로 해서 좋은 이제 선순환이 이루어질 것임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부디 아무데나 살지 마십시오. 요즘 명당이라고 하면 아파트 만들기 좋은 땅이 명당이라. 영등포란 지역이 일본이 경인이란 거를 만든다는 목적하에 경성에 붙이면서 진정한 강남과 강북을 가진 도시 서울이 탄생하게 됩니다. 한양은 강북의 도시고 경성 때 비로소 강남까지 붙는 도시가 되었다. 정말은 서울도 강북의 도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그런 도시 되게 많아요. 제일 유명한 게 충남 장항하고 전북 군산. 사실 같은 상하권입니다. 군장이라 묶어요. 그런데 다른 지역이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다리가 필요 없습니다. 서로 다른 도시니까. 근데 서울은 강남 강북을 묶다 보니까 쓸데없이 다리를 많이 넣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경인이 되었고 그 목적은 이제 공업국가, 근대라면 공업이었잖아요. 그때는 공업을 만들면 수출을 해야 됩니다. 항구가 필요하다는 게 이게 대도시의 기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경성, 대서울의 항구로서 인천을 개발하겠다는 목적하에 붙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경인이라는 게 탄생하게 된다. 그러면 영등포가 그 예전에 얘기하는 강남의 원조입니까? 그렇죠. 영등포와 강남인 거죠. 다만 여기서 말하는 영등포라는 거는 지금 말하는 영등포 여관만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서초구까지가 영등포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강남 생각하실 때 크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강남구는 광주군 원주면이고 서초구와 관악구, 동작구 이쪽은 시흥군이다. 시흥군.
시흥군이 이어받은 게 영등포다. 그래서 요 전체가 강남이었던 거죠. 강남은 그러면 원래 시작부터가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강남이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없는 땅이다 보니까 그냥 이름을 붙이기 애매해서 영동이라 붙인 거죠. 영동. 영등포의 동쪽이라서 영동인 거죠. 아, 그래서 영동이구나. 그래서 강남초등학교가 상도동에, 동작구 상도동에 있고 강남중학교가 동작구 대방동에 있는 이유는 여기가 강남이었기 때문이에요. 저쪽은 그냥 이름을 붙일 수 없어서 동쪽이다라고 하는. 그러다가 강남이란 지역이 대규모로 개발된 게 기본적으로는 안보인데 네. 특별하게 그쪽을 집중적으로 개발한 것은 거기가 비어 있었기 때문인 거죠. 맞아요. 아주 비었던 건 아닙니다. 띄엄띄엄 살았어요. 언덕 위에. 그때는 사람 살 데가 아니고 사람도 안 살았었어요. 그리고 다리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꼭 나룻배를 타야 됐고 불편한 점이 참 많았겠죠. 그래서 맞습니다. 바로 그거죠. 살기 안 좋아서 사람이 적었기 때문에 대규모로 개발을 할 수 있었던 거고 강북의 인구를 내려보낼 필요가 있었던 거고 그 원인은 이제 흔히 말하는 거는 너무 인구가 몰려서라고 하는데 그 몰린 게 왜 문제가 되냐면 궁극적으로는 북한과의 전쟁 때 불편하다는 거죠. 강남으로 안 간 이유가 또 자연재해 때문도 있어요. 그것도 있습니다. 자연재해가 많죠. 사실 살기 좋은 땅이 아니에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당장 제가 기억하는 강남에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강남 개발되고 나서 84년, 87년, 2001년, 2011년 이번에 4번, 5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사람이 살기 좋지는 않죠. 네. 그래서 아파트를 강남에 많이 지으려 하는 이유가 그나마 피해를 좀 줄이려고 주택으로 많이 지었다가는 피해를 많이 입기 때문에 강남 지역을 아파트 전용지구로 개발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수재 얘기를 잠깐 이어가면은 서울이면 강남에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좀 화제가 됐지만 정말 비 피해가 심각한 거는 바닷가 도시들입니다. 동해나 부산이나 인천들 이런 데는 간조만조라는 게 있어요. 밀물썰물. 밀물 때 폭우 내리면 이건 최악입니다. 특히 태풍 내릴 때 만조 차면은 이거는 그때 우리가 뉴스에 듣게 되는 거죠. 맞아요. 부산 지역이 침수했다라든지 인천 지역이 난리가 났다. 제가 강원도 동해시 청국동에서 19살 때까지 살았었어요. 네. 고등학교 2학년 때 네. 태풍 매미가 와서 제가 그 다니던 그 길목이 아예 침수가 돼서 얼마나 제가 불리했나요? 한 허벅지까지? 아. 네, 허벅지까지 침수가 돼서 제 눈앞에 쓰레기통이 떠다니고 막 그런 걸 보면서 막 길을 건넜던 그렇죠, 기억이 그렇죠. 있거든요. 맞습니다. 저도 호수 때 고속터미널에 잠겨가지고 강남이 네. 그때 지하상가가 전부 침수되고 그때 떨이 판매했던 기억이 나요. 자, 처음이어가지고 그때 여기 위로 잠겼습니다. 제가. 그리고 고수부지를 갔는데 한강 고수부지들은 굉장히 두꺼운 철문을 막혀 있습니다. 이게 진흙이 하류 지역이다 보니까 많이 떠내려오거든요. 이게 뚫을 수가 있어요. 진흙이 무게로.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엄청난 두꺼운 철문이 있는데 이게 열린 직후에 들어가 봤어요. 어린 마음에. 가서 뻘에 이렇게 한 발을 내딛는 순간 여러분 개펄 가시면은 위험하잖아요. 바람 빠져서 그 느낌이더라고요. 아, 내가 죽는구나 생각을 처음 했습니다. 저도 이제 초등학교 때 떡볶이 먹으러 이제 은마상가 그쪽으로 넘어가면은 그렇죠. 거기 물이 차가지고 잠기죠. 막 그 스티로폼 같은 거 떠 있고 맞습니다. 막 어른들 거의 허리춤 이상으로 막 다 물 맞습니다. 잠겨갖고 걸어다니고 그랬었거든요. 맞아. 강남이 늘 그래요. 예. 강남 지역 하면 홍수죠. 네. 강남 하면 전 제일 심각했던 홍수가 1925년, 지금부터 97년 전이네요. 97. 그때 홍수죠. 조선총독부가 낸 책이 하나 있습니다. 1925년 을충년 조선의 홍수라는 책입니다. 너무 피해가 심각해서 이거를 책을 알려서 구제 양상을 홍보를 해야 될 만큼 민심이 흉흉해진 거예요. 우와, 얼마나 심했길래요? 얼마나 심했냐면은 여러분들 이촌동 아시죠? 영산 쪽에. 네. 서부 이촌동, 동부 이촌동 있죠. 중부 이촌동이 있었습니다. 중부이죠. 중부이죠. 이 동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 을충 홍수 때. 물난리 때문에. 물난리 때문에 사라졌어. 세상에. 우와. 어머 진짜 다 잠겼네. 이게 지금 마포 쪽에서 강을 바라본 거죠. 이게 말로만 듣던 주택 전체가 강 아래에 아예 잠겨 있던. 잠겨버렸네. 조선 때 용산이 아닌 일제 때 개발한 용산 지역은 다 잠긴 거죠. 한국의 많은 기상 이변에서 이게 기준이 됩니다. 이때보다 많다 적다 하는 식으로. 이번에 서울 물난리가 선생님 시간당 400mm 정도가 왔잖아요. 이 당시 때는 그러면 시간당 몇 미리가 왔길래 저렇게 잠긴 겁니까?
700~800ml라고. 7, 800. 아, 그리고 이때는 지금하고 다른 것이 댐이 아마 없던 시절이라. 지금은 그래도 예, 댐이 있어서 댐이 수위 있죠. 조절을 할 수 맞습니다. 있으니까요. 그 이따가 안타까웠던 게 용산이나 영등포 쪽에 제방을 짓고 있었어요. 이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 이때 사람들은 그러면 혹시 어떻게? 그래서 피해자는 700명 미만, 이재민이 29,000명 정도.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반에 다. 여러분 댐을 만드시면 대청호나 충주호 같은 거 대략 이재민이 한 3만 명 생깁니다. 그 정도 규모예요. 마을 몇 개가 사라지는 정도 규모. 그러니까 이때 서울 인구가 1,000만 명이 아니라 수백만 명 아래여가지고 그나마 피해가 덜했다는 거.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조선인이 사는 고지대를 피해서 저지대에 많이 도시를 만들다 보니까 주로 이제 일본인들이 피해가 좀 많았죠. 그래서 조선인들은 상대적으로는 덜했습니다. 그나마. 지금 한강대교 남쪽에 가면 동작구 쪽에 한강 수사자 조원비라고 이때 취재했던 기자들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유령비를 세운 게 있어요. 살아남으신 분들은 어떻게 뗏목으로 이렇게 해서. 막 나무 붙잡고 그렇습니다. 이때 워낙 충격이 심해서 서울, 경기권, 양수리까지 마을들이 다 위치를 바꿉니다. 쭉 산으로 올라가요. 그때 이제 설해마을이 산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원래 반포대교 쪽에 설해마을이 있었어요. 이 지도가 굉장히 중요한 지도인데요. 저게 언제적 지도야? 와, 서울 지도네. 와. 앞으로의 한국에서 중부 지역에서 집을 살 때도 참고할 만한 지도입니다. 25년의 홍수 상황을 보여준 지도인데 이게 그 당시의 피해 상황이에요. 초록색은 다 잠긴 거예요. 여기가 강남 지역이고 대치, 청남, 한티, 학동, 익관. 이쪽이 양수리, 두물리. 여기가 여의도는 다 잠기고 그리고 김포라든지 이쪽 다 잠기는 거죠. 지금하고 서로 똑같은 게 안양천, 탄천, 중랑천, 홍제천이 똑같이 잠겼죠. 그러니까 지금은 물론 이대로 피해는 안 날 겁니다. 댐도 많이 짓고 양수장도 했기 때문에. 하지만 비율은 줄었지만 이대로 퍼지는 거죠. 실제로 이번 8월 장마 때, 폭우 때도 그랬던 거고. 네. 그 지난 당시의 피해 상황을 지금 지도로 한번 겹쳐본 겁니다. 100년 전의 피해 상황을. 이제 파란색이 물에 잠겼다는 그렇죠, 잠긴 거니까. 거죠. 그럼 보시면은 잠실이 옛날 섬이어가지고 다 잠겼고 잠실도 중랑천면 잠기고 이게 그 많이 100년 전 상황이 이랬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피해도입니다. 가락동만 괜찮았어, 송파구 옆에. 가락동이 살기가 좋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가락동이 왜 살기 좋은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의충령 홍수죠. 아까 설해마을인 의충령 홍수 때 다 물에 잠겨가지고 도망갔다고 했잖아요. 산기슭으로. 지금 가락동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내륙입니다. 원래 송파는 지금의 뼈를 근처에 있었어요. 그래서 송파구가 되는 건데 이게 잠실에 다 잠기죠. 잠겨서 한참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쯤이면 살만하다, 즐거울만하다 그래서 가락이 된 거죠. 그래서 가락. 말하자면 그쪽은 구송파, 신송파 같은 거죠. 난 가락국수가 맛있어서 가락이다.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강남이 이번에 물 잠겼다고 해도 사실은 다 다른 거예요. 와, 그냥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걸어 다니시고 차로 다니시면 몰라요. 이 고저차를 걸어봐야 됩니다. 한번. 맞아요. 그래야 여기가 평소에는 마을버스 안 와서 불편하지만 힘들고 물 난리는 안전하겠구나. 청담도 이런 지역은 사실 언덕이거든요. 네. 대치, 한티, 언덕치자 써가지고 언덕이거든요. 요런데 예전에 조선시대부터 사람이 살았어요. 지금 땅값 비싼 요 빌딩 많은 데는 원래 물론 물 흐르던 곳인 거죠. 물길이요. 그 물길을 길을 놓고 지하철을 놨으니까 당연히 넘치겠죠. 그래서 침수가 예. 그쪽이 제 집중적으로 됐군요. 그렇습니다. 그건 당연하게 계곡이라서 그런 겁니다. 위험하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왜 사는가? 이게 사람이란 거는 실제 물리적 조건보다도 심리가 중요해서 여기가 안전한 곳이라고 하는 비싼 곳이라고 심리가 생기면은 모든 물리적 조건을 초월해 사는 거죠. 그런 게 재밌더라고요. 다 하나라 생각합니다. 한강 남쪽에 있어서. 1950년 6월 25일에 북한이 쳐들어오고
이제 한강다리 끊기고 나서 강을 건널 수 있었던 사람과 없었던 사람은 운명이 근본적으로 갈라져 버렸어요. 특히 박정희 대통령 때 중요했는데 베트남 전쟁이 치열해지면서 미국이 한국에 있는 미군을 빼서 베트남을 보내겠다. 그럼 한국 니네 북한 알아서 지켜라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고민에 빠진 거죠. 지금 상태로 강북에 인구를 남겨뒀다가는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을 취합니다. 일단 내려보낸다. 하나 내려보내서 강남이라는 지역을 개발한 거고 하나는 남은 어쩔 수 없이 남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서울을 강북을 요새화시킨다. 또 아까 계속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는 설해마을도 제가 어릴 때 기억에 설해마을 쪽에 언제나 블루시트가 쳐 있었어요. 그게 벙커를 가리기 위해서 친 거고 또 하나는 그게 압구정이 강남에서도 이렇게 튀어나와 있잖아요. 북쪽 서울 강북을 향해서. 네. 그래서 북한이 쳐들어올 때 1차적으로 방어를 할 수 있는. 제가 알기로는 반포랑 압구정은 그 역할이 있습니다. 압구정은 이제 사진이 나올 텐데 그 현대 아파트 같은 데는 어머 저게 뭐야? 그 저격수가 활동할 수 있는 저격수가 저기 방에 들어가서 쏘는 거예요. 쏠 수 있... 들어가 보면은 것 같아요. 문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는데 손잡이가 없습니다. 끊어놨고 군사시에만 여는 거예요. 여기에 가보면 5층까지 비어 있고 끝이 뭔가 막혀 있어요. 저기가 이제 저격하는 데지. 주민들은 모르시고 이게 왜 있는지. 사실 아파트에 빈만 많잖아요. 그런 건다 싶은 건데 사실은 저거랑 앞에 한양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군사 목적입니다. 영동 개발 말씀 좀 더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경기고등학교하고 봉은사 있잖아요. 네네. 언덕이죠, 이렇게. 네네네. 거기 위에 성벽이 있었습니다. 하고 그쪽에 삼성 리 도성 옛날에는 요즘은 삼성 동 도성이라 부릅니다. 조선시대 시를 보면 이 영동에서 멀리 바라보면 남쪽에는 남한산성이 보이고 북쪽에는 백제성이 보인다라고 하는 게 그 정도로 빨리 보였던 건데 강남 개발 때 없었어요. 저 뭐 일제나 몽골 침략 때 없어진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은 그냥 배수지의 벽에만 좀 남아 있는 우리가 없앴어요.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게 남 탓할 게 아니라 우리가 없앤 거를 자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 강남 개발 때 처음에 서울 철거민들 성남으로 쫓아낸 다음에 서울시가 미안함이 컸어요. 이렇게 사람을 밀어냈다고 하는. 근데 이 사람들이 원래는 천호동 거쳐가지고 강북에 출퇴근을 해야 됐는데 너무 멀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만들어주자고 한 게 잠실 신도시인 거죠. 그래서 잠실 대교 놓고 하는 건데 길이 1280m, 너비 25m인 잠실대교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긴 다리인데 이 다리가 개통됨으로써 도봉동에서 잠실교, 워커힐에서 잠실교, 천호동에서 잠실교, 성남 지역에서 잠실교 등 동부 5개 간선도로와 강변육로가 동시에 소통됐습니다. 잠실에서 지금의 잠실 5단지에 있는 그쪽은 빈 땅이었고 역시 빈 땅이니까 마을을 지었겠죠. 지금 아시아 선수촌 공원 있는 쪽이 신천마을. 가보면은 거기에 잠실 개발 때문에 떠나야 했던 사람들의 망향비가 있죠. 지명만 잘 읽어도 그 땅의 역사가 보입니다. 신천, 지금 말씀하셨던 신천 원래 없던 천인데 조선 중기 때 물이 넘쳐가지고 색강이 됐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강이다, 새로운 내다 그래서 신천인 거죠. 새로운 신의 내천자 해가지고. 그래서 원래 신천은 강북입니다. 뚝섬강 생활권이에요. 지금 아래 속초노수 쪽이 원래 굵은 한강이에요. 그거를 끊고 강을 좀 평평하게 편 거죠. 이거 직강하라고 하는데 해서 지금 만든 게 지금의 한강. 그리고 속초노수는 원래 물이 있던 곳이니까 가끔 싱크홀라고 하는 게 강 흐르던 곳이라서 메꾼 거라. 천호수는 인공호수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원래 그게 원래 한강인 거죠. 난 인공인 줄 인공호수로 알았는데.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길 막았잖아요. 막은 뒤에 물고기가 많았대요. 그래서 잠실 직장인들이 점심시간만 되면 낚싯대 들고 와서 낚시하는 게 60년, 70년대에 유행이었다고. 퇴근 후에 여러분들이 서울 사람이라고 했을 때 서울을 아는 게 아닙니다. 태어난 곳, 자란 곳, 학교, 직장을 아는 거예요. 지역에 묶이지 마시고 길을 따라 좀 왔다 갔다 하시다 보면은 살 곳도 마련할 수 있고 투자 곳도 마련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제가 지난 5년간 집중적으로 답사하면서 느낀 겁니다. 이사를 많이 다녀봐야 되는 거예요. 이사도 다니시고 저는 이사도 많이 했지만 결국 많이 다녀봐야 돼요. 맞아요. 자기 아는 영향권 벗어나가지고. 다녀보다 보면 내 스타일이 나와. 맞아요. 스타일이죠. 정말 나는 무엇인가를 되물어야 됩니다. 맞아요. 사실 제가 22살이기도 하고 네. 무주택자잖아요.
요즘 또 진짜 집값이 진짜 엄청 올라가다가 요즘 하락 추세로 그쵸. 들어섰는데 언제 추천해 주시나요? 아니, 지금도 경기도 남부 가시면 1억 원이면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예요. 내가 살 곳이 없구나라고 하는 거는 지금 서울 강남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거든요. 서울 바닥 얘기하는 서울이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아파트라도 좀 수많은 아파트를 보고 다니고 있는데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아파트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 할 때 신축 강남 아파트만 보시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아닌 걸 보실 때는 정말 선택지가 많고 정말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의 영역이긴 한데 정말 작게부터 시작하라고. 경기 남부든 제가 대서울이라 부르는 충북 오송이든 천안 아산이든 먼저 작게라도 지금 자가를 마련하고 거기부터 스타트할 생각하라고. 처음부터 강남에 입성하고 싶어 하는 바라는 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 바라고 있는데 어떻게 있겠어요 집이. 그래서 선생님 제가 예. 좀 예, 예. 어려우면 어렵다는 질문이고 또 선생님 입장에서 쉬울 수도 있는데 야 여기는 진짜 여기야말로. 느낌이 좋아. 그런 꿀팁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요. 결국엔 좋은 땅을. 이 질문을 꼭 봤는데 결국은 여러분들 많은 경우 질문이 어디 오를까예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좋은 거는 나한테까지 순서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뭐하러 저한테 말하겠어요. 정말 좋은 거 쓰면 자기 다 동원했을 거예요. 당당하겠지. 사돈의 팔촌. 맞아 맞아. 그러니까 안 써보시려면 기본 공부를 하시고 가봐라. 이거 제가 일본 유학할 때 특히 느꼈던 건데 한국의 신도시라는 게 일본 도쿄 외곽의 타마뉴타운이라는 걸 모델을 삼았거든요. 네. 도쿄 외곽에 마치 서울 일산 분당처럼 만든 겁니다. 근데 제가 유학했을 때쯤이 이제 꺾여가지고 아파트 단지 절반이 인구가 비었던 시점이었어요. 은행 빠지고 슈퍼마켓 문 닫고 하나는 문 닫는 시점이었습니다. 제가 유학했을 때 그 슈퍼마켓에서 카운터를 했었거든요. 어느 할머니가 차를 몰고 내리더니 제 앞에 쓰러지시더라고요. 그냥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발작인 거예요. 아이고. 근데 일어나가지고 다시 제가 부축해드려가지고 사고 다시 차로 가는 거예요. 아이고. 그렇게 안 하면은 야채나 생선을 못 먹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고립된 지역들은 이제 공사 캔만 파는 거예요. 훈제된 햄 같은 것만. 오래 먹어야 되니까. 오래 먹어야 되니까. 아직 한국은 서울 경기권 계신 분들은 체감 못 하시겠지만 이미 다른 지역에서는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역 가보면은 앞으로 편의점 몇십 킬로 밖에 있음 이런 게 드러나고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가보셔가지고 평진가 아닌가 보시고 자신 건강만 믿고 너무 먼데 귀농하지 마시고 종합병원 근처 교통 많이 편한 데 가시고 맞아 맞아.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마트 있고. 근데 부동산이라고 하면은 보통 학군이 1번 아니에요? 그건 이제 자녀가 있을 때죠. 자녀가 있을 때. 저 같은 경우도 초등학교 6학년 때 안양에서 강남으로 전세로 들어와서 대학 들어와서 탈출한 전형적인 이제 그런 케이스다 보니까 그 이제 교육을 위해 들어왔다 나가는 거죠. 근데 제 주변에 그 당시에 그 강남에 집 샀던 친구들도 부모님들 사시는데 본인들은 못 들어오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친구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러니까 강남만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강남은 이미 다른 라인인 거예요. 오히려 내 라인을 만들어. 강남 바라보시고 박탈감 느끼시거나 그러실 게 아니라 질문 돌아갑니다. 결국 근본으로. 정말 나는 뭘 좋아하는가라는 거를. 산을 좋아한다 내가. 산 타는 것도 좋고 바람은 봐도 좋고 이런 분들한테 강남보다 광진구는 아차산, 용마산 또는 도봉구, 강북구 또 어떤 분은 여의도가 정말 좋다는 분도 계시고 뚝처럼. 맞아요. 그러니까 친구도 좀 많고 언제 만나도 쉽고 그게 강남의 매력인 거죠. 근데 정말 개인이 뭐가 좋냐는 걸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양성 얘기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각각 여쭤보세요. 나는 어디가 정말 좋은가?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